찰스 브레나의 교과서 제 1장은 정신적 갈등과 분석가의 과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내용 중 오늘은 정신적 갈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신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신적 갈등의 몇 가지 점들과 관한 이야기로부터 서두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 주제는 정신분석을 전공하는 학도들에게는 잘 알려진 것이지만 갈등의 기원, 본질, 그리고 정신기능에 있어서 그것이 영향에 관한 우리의 이해 여부가 정신분석 기법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독자들이 잘 아는 기본적인 것을 다루겠지만 다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전 논문에서 발췌한 아래와 같은 요점들 토론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어요. 갈등의 기원, 본질 그리고 정신 기능에 있어서 그것의 영향에 관한 우리의 이해 여부가 정신 기법에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킥 컨플릭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선 인식하는 게 가장 요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브레나가 쓴 원문에 의하면 familiar as the subject is to every student of psychoanalysis, some of the consequences of our knowledge of its origins, its nature, and its effects in mental functioning are so important to psychoanalytic technique.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psychic conflict라는 정신적 갈등이 여기서 주제인데 정신적 갈등의 기원, 어디에서 정신적 갈등이 유래했는가, 그리고 그 성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신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충분하게 사이킥 컨플릭트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다. 그래서 사이킥 컨플릭트를 우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이 갈등은 의식적인 우리의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까지 다 통틀어서 이 마음 전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인 거죠. 무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훈련되지 않고는 자기의 마음의 갈등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도 어렵고 또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원적인 갈등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증상 중심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내담자의 호소 중심으로만 보는데 문제는 내담자 스스로도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자기는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일마다 하다가 중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군가 가까워졌다서 자기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가까워지면 또 힘든 정서가 일어나서 떠나야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이런 의식 속에서 어떤 증상이나 어떤 현상들, 어떤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이니비션이나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나 정신적인 불안이나 우울이나 직접 느끼는 것들, 이런 증상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거 전체를 아울러서 왜 이러는지 그를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자기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 그 갈등 구조를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갈등으로부터 오는 불안이나 우울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디서 온 것인지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 정신적 갈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임상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게 내담자는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본인 자체도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이번에 이 얘기만 듣고는 다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인데 왜 이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 우리의 이해를 이 사람에게 꼭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는 전달하지 않지만 나는 계속해서 이걸 탐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없이는 현상들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번 학기에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니비션, 샘텀 앤드 앵자이티가 출판된 이후 불안은 정신적 갈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감정이 되어 왔다. 이들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서 최근 인정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욕동 파생체, 즉 자기처벌 혹은 자기파괴적인 경향이 지각되면 불안이 생긴다. 이 불안을 제거하거나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위험스러운 욕망 파생체를 막아보려고 한다. 즉 그것에 대한 방어를 한다. 그 결과 파생체와 방어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불안은 출현하지 않거나 출현한다 할지라도 방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약화된다. 그러므로 갈등의 구성 요소들은 소원 성취 욕구, 예기 위험, 방어, 이들 사이의 타협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어의 기능은 쾌락의 원칙에 따라 불안을 회피하는 것이다. 최근 정신분석 이론, 구조 이론은 욕동 유도체는 이드에, 자기처벌의 경향은 초자아에, 방어는 자아에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갈등에는 크게 두 계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아와 이드 사이의 갈등 그리고 자아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양자에 있어서 불안이 주요 역할을 한다. 불안은 개체로 하여금 위험스러운 이드와 초자아와 유도체에 대항해서 방어를 시도하도록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내가 방금 위에서 인용한 구절을 기술하면서 나는 단지 갈등 문제에 관해서 최근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신분석적 견해를 요약했을 뿐이다. 그러나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신분석적 견해를 요약했을 뿐이다. 그런 1975년에 브렌나가 쓴 논문에서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게 1976년에 쓰였어요. 끊임없이 찰스 브렌나는 자기의 이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에 나오는 것도 다 결론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에서 나오는 글인데 이 1975년에 쓴 글 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아마 여기서 번역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번역만 따라가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에 인용문 중에 욕동 파생체라고 해서 거의 16조의 거기 인용문의 네 번째 줄 욕동 파생체 즉 자기 처벌 혹은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지각되면 불안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욕동 파생체가 자기 처벌 혹은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오역으로 보여요. 이게 원문의 영문에 보면은 a derivative of a drive or a self-punitive or self-destructive trend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자면 그냥 문맥만 봐가지고는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데리버티브란 말을 썼는데 데리버티브가 어떤 파생물을 얘기하는데 무엇의 파생물이냐면 욕동의 파생물이라고 먼저 근데 이분은 이거 욕동 파생물이라고 먼저 이게 전체로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그것과 같은 것을
이렇게 봐버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셀프 퓨니티브와 셀프 디스트럭티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처벌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 이거 자체를 역동 파생물로 봤는데 그것은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초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이브는 이드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드 안에 이드에서 출현하는 게 역동 파생물인데 이드 파생물과 슈퍼이고 초자 파생물을 둘을 다 아울러서 데리버티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 파생물은 여기서 드라이브 파생물도 있고 또 하나는 셀프 퓨니티브와 셀프 디스트럭티브 트렌드의 파생물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처벌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으로부터 오는 파생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생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역동 파생물이라는 것과 어떤 초자 파생물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둥치를 시켜놔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드라이브로부터 오는 파생물은 뭐예요? 우리가 역동 파생물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소원, 위시라고 얘기를 하죠. 소망이나 또 대상광의 이론가들은 팬터시가 이 드라이브에서부터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환상이나 소망 이런 게 역동 파생물이에요. 그런데 그 역동 파생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찰스 브렌너가 초자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자기 처벌적인 경향이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으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파생물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런 자기 파괴적이거나 자기 처벌적인 것은 어때요? 우리 어떤 죄의식이 생긴다고 죄의식은 초자 파생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파생물이죠. 하나는 이드로부터 오는 파생물이 있고 하나는 초자로부터 오는 파생물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표현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런 파생물을 인지하면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도 조금 충실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역동 파생체 즉 자기 처벌 혹은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지각되면 불안이 생긴다는데 아까 여기 원문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역동이나 자기 처벌적 혹은 자기 파괴적인 경향의 심리적인 파생물이 위험하다고 지각되면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역동이나 자기 처벌적이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파생물이 위험하다고 지각되면 불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파생물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불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러한 파생물이 위험하다고 지각됐을 때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데인저라고 해요. 위험성이 있을 때 이때 불안이 발생. 이게 불안이라고 아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 부분 불안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불안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데인저가 있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아마 거기서 풀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파생물과 아까 하나는 이드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파생물과 초자로부터 오는 심리적 파생물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지각됐을 때 이 파생물과 방어 사이에 갈등 구조가 발생한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 역동으로부터 오는 파생물과 초자로부터 그러니까 이드의 원본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본능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파생물과 또 하나는 초자로부터 나오는 심리적인 파생물이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방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방어는 무엇과 대칭되느냐면 바로 이 파생물과 갈등을 형성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 세를 생겨나면서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는 것을
우리의 정신기구, 스트럭처나 어떤 에이전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마음을 이 세 개의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되는 새로운 구조 이론, 스트럭처럴 티어리가 나왔는데 이 스트럭처럴 티어리를 가지고 그 이전까지 생각하던 불안과 다른 불안 이론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1926년의 논문과 1923년의 논문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1926년 이런 저작이 나올 수 있는 건 그 이전에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 새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불안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이드로부터 오는 역동 파생물과 또는 초자아로부터는 자기 처벌적이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으로부터 나오는 심적인 파생물. 이것과 방어, 디펜스가 컴플릭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 디펜스는 이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드와 이고 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또 하나는 자아와 초자아 간에 갈등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얼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 갈등이라고 할 때 심리 기구 간에 우선 갈등 구조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 개념이 쉽지 않은 개념인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우선 소화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클래리파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안 종류가 있는데 이 프로이드가 1926년에 설명한 부분은 신호불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것, anticipated pain, 어떤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생겨나는 불안을 신호불안이나 시그널 앵사이티라고 불러요. 나중에 신호불안 이론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그 다음으로 가면서 우리 공부하죠. 그러나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분석가들 중 일부는 관례적으로 갈등은 어느 정도 달리, 즉 적어도 보다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제시된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욕구와 두려움 그리고 방어의 복잡한 상호작용 중에서 불안 또는 죄책 반응만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갈등은 위험스러운 욕구에 대한 방어의 존재를 의미하며 불안이나 죄책감은 갈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이 낫으니 말인데 이상의 정의들 중 처음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것은 오히려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그것에 관해서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흔히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 또는 그것이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에 무의식적 욕구와 그에 대한 방어는 관찰자, 즉 분석가에 의해서 추론되어야 한다. 개체, 환자는 그것들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장을 시작할 때 내가 제시한 갈등에 관한 정의가 이상 언급한 두 가지의 정의에 비해서 훨씬 광범위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두 가지 정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한다. 내가 좀 더 협소하고 더 포괄적인 다른 어떤 정의보다 그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방어가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스러운 본능적 욕구나 초자의 욕구에 대항하여 다행될 경우 그것은 결과적으로 타협 형성으로서 개인의 정신생활과 행동 속에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출현한다. 우리가 환자를 관찰하고 그 말을 경청할 때 지각하고 듣는 것은 타협의 산물들이다. 소원, 불안, 죄의식, 그리고 방어, 이 모든 것들은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타협 형성이라는 최종 결론에 수렴된다. 타협 형성은 예외 없이 이들 모두의 상호작용과 결과다. 우리가 여기서 관찰하는 아까 갈등이라고 할 때 심리적인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학자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어떤 건 주관적인 견해가 있고 객관적인 견해가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의 여기서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할 때. 그런데 여기서 찰스 브레너는 굉장히 포괄적인
마음의 갈등 이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브렌너의 강점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이론도 이분이 봐서 논리적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클리어하게 이분은 위시, 우리에게 있는 소망, 그리고 앵사이티, 불안, 그리고 죄의식, 그리고 방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갈등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 심리적인 모든 요인들이 합쳐서 결국은 타협 형성이라는 결과를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이 갈등 구조 자체도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이런 요소들 전체를 포함해서 갈등 구조를 보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드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초자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자아로부터 나오는 디펜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이 심리기구 전체가 어떤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데 갈등 구조가 그렇게 심플하지 않고 복합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갈등 구조를 조금 더 폭넓게 보고자 하는 시도인데 구체적으로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조금 천천히 따라가 보죠.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이상 언급한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합성과 같은 것이므로 이들 모두를 정신적 갈등이라는 명칭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소원, 불안, 죄의식 그리고 방어가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다. 이들이 결합하여 최종 결과를 만들어낸다. 환원하면 우리가 아는 한 타협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 불안, 죄의식 그리고 방어가 여러 비율로 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다. 갈등의 정의에서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배제한다면 이와 같은 사실에 위반하는 행위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타협 형성이 가끔은 최근의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의 주된 현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소원이나 불안이나 죄의식, 방어, 이건 전부 심리 기구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심리 내적인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삼적 구조 이론에서 자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할 때 자아는 어쩌면 우선 외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심리 내적으로는 자아와 다른 심리기구인 이드와 슈퍼이고와의 타협 형성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타협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갈등 구조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통찰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현상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이 모든 것은 모두가 타협 형성이다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과거에는 프로이드 이후에 하르트만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병리적인 부분과 건강한 부분을 이렇게 둘로 정상적인 부분으로 마음을 나누는 경우에 병리적인 부분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상적인 마음은 갈등이 없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찰스 브레너가 쭉 앞으로 이 책에서 자기 이론을 펼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제가 전에 소개했을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라는 또 책을 또 나중에 펴내는데 거의 좀 더 명료하게 가는 것은 우리는 정상적인 마음 부분이나 병리적인 마음 부분이나 모두가 타협 형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 대한 굉장히 큰 차이예요. 병리적인 부분만 타협 형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건강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은 우리 마음이 워킹하는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나요. 아마 하트만의 중요한 이론 중에
conflict free sphere라는 용어를 써요. 마음에 갈등이 없는 영역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는 갈등의 영역이 있고 갈등이 없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봐서 갈등이 없는 영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기억도 하고 어떤 플래닝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 갈등이 없다고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 중에 갈등이 없는 영역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이드가 있는 곳에 이고가 있게 하라. 이런 얘기도 원초적으로 이드는 이렇게 합리적인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가 있는 곳에 이고가 있게 한다고 하는 치료 기법 자체 속에서는 마음의 갈등이 있는 영역을 합리적인 이고가 그 영역을 차지함으로써 이고는 마음의 갈등이 없는 이런 상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타협형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마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이코파톨로지, 정신병리를 가진 분에게만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된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걸 설명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을 펼치는 것은 찰스 브레너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트만 같은 분은 이고 사이콜로지 대가죠. 이고 사이콜로지 대가인데 결국 프로이드의 얘기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는 영역과 갈등이 없는 영역을 나누고 있는데 찰스 브레너가 봐서는 우리 마음은 갈등이 없는 영역이 없다.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모두가 항상 갈등이 있고 우리는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항상 갈등이 있는데 거기서 타협형성을 해내는 거다.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을 하는데 그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을 어떻게 건강한 타협형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임상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임상적으로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타협형성을 할 수 있도록 병리적인 혹은 부적응적인 비적응적인 타협형성을 하고 있는 내담자를 적응적인 타협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모든 우리의 정신활동이 타협형성이고 그리고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가 심플한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 지금까지 1950년대, 1960년대까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병리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건강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작동 원리가 다르다고 봤다. 이쪽은 갈등 구조가 있는 마음이고 그 갈등 속에 있는 마음이고 다른 쪽은 갈등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분석을 잘하면 갈등을 없앨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갈등이 다 해소되고 갈등이 없으니까 불안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하면은 아무 갈등이 없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찰스 브레너의 생각에는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갈등 구조를 안고 사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실존적으로 우리는 갈등을 안고 사는 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이건 팬터시죠. 그러면 옴니포턴스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과학적인 사이언티픽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찰스 브레너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소원이나 불안이나 죄의식, 방어 이 모든 것이 다 얽혀 있는데 이 속에서 갈등 구조들이 반드시 있게 되겠죠. 좀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이 생겨난다. 그러면 그걸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데 한쪽에서 죄의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게 내가 100%
만족을 얻으면 사회적으로 추방되고 내 안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자기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많은 경우에 50대 50으로 하든지 사람마다 타입 형성이 다른 어떤 건 불안이 하나도 없이 하려면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근데 불안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불안을 없애는 쪽으로만 방어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사람들, 불안을 담아내는 능력,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불안을 담아내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정도의 불안은 이건 우리의 일상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불안의 양이 많아지면 소화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이걸 불안을 담아내는 능력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이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 불안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우리가 투자하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적은 양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 디펜스를 최소한의 디펜스만 가지고 또 나머지 심리적인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역동 충족을 충분히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역동 충족이라는 프로이드의 개념을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이거 싫어할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우리 영성 쪽에서는 역동 충족이라는 말 자체가 성적 욕구에는 공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것처럼 느끼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프로이드가 한 얘기를 프로이드의 개념 속에 승화라는 개념을 그래서 서블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리액션 포메이션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동물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냥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욕동이 아니라 예술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리고 학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욕동까지가 어쩌면 다 승화의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프로이드는 원래 이 이론 자체가 19세기 동물학에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론 가지고는 이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아티피셜해요. 그런데 보통 휴먼 포텐셜을 중시하는 관계적인 측면의 이론가들 얘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셀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셀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 캐러노나의 이론이나 혹은 또 다른 대인관계 이론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의 트루 셀프를 발현하도록 하는 것. 그럼 역동 충족이라는 용어를 참 자기를 살아내는데 에너지를 쓴다고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기가 정말 타고난 어떤 자기의 탤런트를 잘 발휘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자기 실현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해지죠. 그 자기 실현을 하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한쪽에서는 방어에 내가 쓰는 심리적인 에너지 양이 최소화돼야만 나의 역동 충족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참자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에서 이걸 우리가 너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조금 19세기적으로 우리도 돌아가서 에너지 불변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쓰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 타협형성이 누구나가 결과적으로 모든 행동은 다 타협형성으로 나타나요. 행동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판타지나 무엇이든 다 타협형성인데 어떻게 하는 게 성공적인 타협형성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내담자들이 타협형성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부적응적으로 타협형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어떤 해안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분의 갈등 이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느끼는 거 잠깐 나누고 또 가보죠. 명료화 있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간에 우리 안에는 타협이 다 있다.
그리고 갈등이 다 있다라는 그게 조금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충족들, 아까 역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방어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다 방출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 다시 또 어떤 승화기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에너지를 나눌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협형성에 속한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타협형성이라는. 그러니까 네네. 타협형성이 아닌 것이 없다고 보는 게 찰스 브레너의 견해예요. 그게 굉장히 폭넓게 타협형성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것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한다. 모든 정신현상 전체를 이 마음의 갈등은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속에서 우리가 분석을 잘하면 갈등이 없어질 거라고. 그럼 분석을 잘해서 갈등도 없어지고 불안도 하나도 없어지고 우울도 하나도 없는 이렇게 청명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는 여러분들은 상담자로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완벽하게 아무 불안도 없도록 할 때까지 내가 도와줘야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일상적인 불안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안 내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불안에 대한 견디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가 이고 스트렝스하고 관련되다는,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은 이런 불안을 견뎌내는 힘들이 더 커지죠. 그래서 보더라인 환자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이 보더라인 환자들의 경우에 가장 이고 위크니스가 문제인데, 이고 위크니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안 내성이 없다는, 불안을 견뎌낼 힘이 없어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가 약하니까 충동 조절도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된 관심사인보다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 갈등에 관한 토론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데 주역을 하는 감정으로서 불안과 죄의식을 국한시키고자 한다. 나는 최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나의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내가 제안한 것과 변형과 그것의 정신분석 기법의 응용은 사장에서 토론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소개하게 되면 본장에서 1차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나의 견해들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뒤로 미루고 정신적 갈등의 정의에 관한 임상적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타협 형성이 신경증적 증상인 예를 하나 가정해 보자. 우리가 이상 요약한 이론에 의하면 의식적 불안이나 죄의식이 증상과 관련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소원에서 기원하며 그것이 의식화되는 까닭은 그런 소원에 대한 방어가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환자가 만원 버스 속에서 있을 때 불안을 느낄 경우 우리는 그 당시 그의 마음속에 활성화되고 있는 무의식적 소원에 불안의 원인을 돌리지 않고 그가 말하는 합리화시킨 이야기들, 예컨대 버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든가 혹은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에 그 원인을 돌린다. 본의를 좀 더 생각해 볼 때 만약 환자의 두려운 소원이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가 갇히는 어린 시절의 공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소원을 엄마로부터 버스로 전치시키는 작업이 적어도 불안의 출현을 방어할 만큼 충분히 방어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분석가에 따라서는 이런 점에서 별로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만일 자기 파괴적인 환자가 자신이 자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거나 혹은 어떤 환자의 경우 불안과 더불어 비현실감을 갖고 있을 경우 어떤 분석가는 정신생활에 있어서 불안과 죄의식의 역할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환자가 합리화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관심을 환자의 증상과 불안 및 죄의식에 책임이 있는 정신적 갈등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두지 않고서
불안 및 죄의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환자의 불안 혹은 죄의식이 증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상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 환자의 말에 따른다. 왜 이렇게 하는지에 관해서는 단지 추측해 볼 수밖에 도리가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쉽게 알아낼 수도 없고 쉽사리 수긍이 가지도 않겠지만 환자의 갈등이 분석가 자신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환자의 갈등을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다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실제 임상에서 이런 마음의 갈등 구조를 임상가가 잘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걸 알기 굉장히 실제로 어렵다. 또 하나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 이 역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분석가 자신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해지고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역적인 저항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른 이유는 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 환자와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에 틀림없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누군들 겁나지 않겠는가?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누군가 겁나지 않겠는가? 보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즉 자아 조직의 붕괴란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쳐가는 것 또는 비현실감은 그런 붕괴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각으로서 정신증적 증상은 신경증적 증상과 상이하며 정신증적 증상은 전혀 타협 형성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신내적 자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증적 증상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신경증의 경우처럼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살 충동은 정신증적 환자들에게는 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정신증적 증상은 정신내적 지각이라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의식적 불안이 동반된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불안이 자살 사고 때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옳은 이야기다. 자살 사고라는 수이사이드 또트라는 게 사고가 무슨 액시던트가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죠. 어떤 아이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살에 대한 관념,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을 생각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자살 사고가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에요. 만약 자살 사고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정신내적 지각이라면, 즉 그것이 실제로 단순히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환자의 정확한 지각이라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즉 환자의 불안은 자신의 공격성이 자신을 살해하는 충동으로서 자신을 향하여 발휘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환자의 자살 사고에 동반된 불안이 그가 자신의 공격성이 자신을 향했거나 향해진 것을 무의식적으로 지각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실제 정신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정신적 갈등에 관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증상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살 사고의 경우 자살 사고와 이에 수반된 불안 모두 다 갈등의 유도체임을 알 수 있고 임상 경험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지지해준다. 똑같은 이치가 비현실감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그와 같은 느낌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 퇴행 과정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 조직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위협을 스스로 지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증상과 마찬가지로 타협 형성으로서 정신적 갈등에서 유래하며 그런 느낌과 더불어 불안이 동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는 어쩌면 정신증적 증상은 신경증적 증상과 달라서 여기에는 어떤 정신적 갈등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우리 심리적인 현상은 이러한 정신적 갈등, 사이킥 컴플릭을 전제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리적으로 보지 않고 단지 퍼셉션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심리적인
그것도 전부 사이킥 컴플릭, 심리적 갈등에서 오는 불안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의 얘기에 데스 인스팅트 얘기가 있는데 죽음 본능이라고 보면 자살하려고 하는 건 과거에는 이 사람은 원래 죽음 본능이 많아서 자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본능이 있어서 모든 유기체는 다 무기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죽음 본능 이론인데 이게 어떤 생물학적인 견해예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가 다 흙이 되고 싶어한다. 무기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 무기물로 돌아가고 싶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쪽, 자기를 없애버리는 쪽,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애써 나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나친 이론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죽음 본능이라는 이론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헬플리스한 상황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것일 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 죽음 본능 이론을 가지고 왔지만 그 자체가를 인정하지 않는 분석가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이게 본능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심리적인 현상이 그 지각이라고 이렇게 보는 정신증에 있는 사람은 도울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드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 정신증에 있거나 신경증에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두가 같은 심리적인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모두가 정신적인 갈등을 전제로 해서 이런 불안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가 생기고 이런 속에서 증상도 일어난다고 이해를 하면 단순한 증상 뒤에 있는 이 정신적 갈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 정신적 갈등의 이해를 통해서 이분을 도울 방법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면서 보죠. 근데 잠깐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좀 딴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프로이드가 이렇게 죽음 본능이라는 그것들을 발표할 때가 중기인가요? 후기인가요? 후기. 근데 그게 제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메바 보고 그 제로로 향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생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제로로 향하는 것들을 보고 약간 죽음 본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얼핏 알고는 있어요. 자세히는 알고는 있지 않지만. 예,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이게 브레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정신적 갈등은 일어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하고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그 프로이드식의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그 복잡한 어떤 그거하고는 조금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그 프로이드도 지금 브레너가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한 건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죽음 본능 이론을 가져왔지만 죽음 본능을 충분하게 발달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가져왔지만 이 죽음 본능 이론을 가장 철저하게 이론화한 것은 멜라니 클라인이에요. 그래서 죽음 본능 이론이 프로이드의 초기 저작들은 대부분 리비도 중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후기에 오면서 죽음 본능을 독립된 본능, 독립된 욕동으로 인정을 해서 라이프 인스팅트, 데스 인스팅트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자기가 오랫동안 리비도 중심으로 설명했던 이론들을 다 두 개의 본능을 인정하는 이런 후기 이론에 의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론들을 다 수정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환경도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 공부를 하다 보면 초기 저작이나 중기 저작들을 쭉 읽으면서 후기에 한 얘기들하고 서로 매치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각자가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프로이드를 인용을 하는데 프로이드의 어느 시기에 어떤 저작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스스로가 많은 이론적인 변모를 계속 거쳐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말하자면 분석가가 환자가 생각이나 증상을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돌리는 경우 정신적 갈등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환자가 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는 작업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신경질적 증상의 경우에 적용하듯이 환자의 불안을 마음속에 불안을 일으키는 소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리는 대신 환자의 불안을 그가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갈등, 즉 환자가 의식하는 타협 형성의 일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는 일관 뭐예요? 환자가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건 일관성이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 임상가들을 많이 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인 토대가 굳건하게 그 내담자가 누구인가 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담자에 따라서 이런 이론을 적용하다가 다른 내담자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일관성의 결여 경향을 심각한 정신병리 척도의 반대 극단에서 볼 수 있는데 정상 범위에 속하는 현상들과 관계된 것들이 그것이다. 예컨대 어떤 환자가 자기에 대한 자신의 기대 혹은 부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경우 사람들은 물론이지 그거야 현실적인 거지 라고 하면서 그의 의식적 감정을 정말로 중요한 근원, 즉 그의 실패와 관련된 죄의식을 야기시키는 소원, 다시 말하면 그가 1등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무의식적 소원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이로써 만약 어떤 환자가 신체 질환이나 사고 혹은 경제적 파탄과 같이 의심할 여지 없이 능력 바뀌며 현실적인 일 때문에 불안해질 경우 어떤 분석가는 환자 스스로가 그러하듯이 환자의 불안을 보다 중요한 정신적 현실, 즉 외적 상황과 흔한 환자 자신의 무의식적이며 불안이 실려있는 소원 사이의 상호관계로 돌리기보다는 환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지만 분석가가 정신적 갈등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흔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분석가 자신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게다가 동일 씨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그런 경우 있더라도 똑같을 거야. 아마도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생각, 즉 프로드 자신이 1926년 이전에 받아들였던 생각으로서 불안은 신경증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일관성의 결여 경향은 정신증적인 경우에서만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정신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갈등을 다양한 증상적 및 정상적 현상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일관성의 결여 문제를 왜 그처럼 광범위하게 언급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흥미를 갖고 있는 정신분석적 기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석가가 이런 식으로 때때로 일관성을 결여한다고 가정해보라. 그것이 그가 분석을 수용하는 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 대답은 흔히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상당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예컨대 환자가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죽음 또는 자살 사고에 관해서 말할 때 환자 자신은 완전히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어떤 갈등의 결과 때문에 불안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갈등을 환자 자신이 일부나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결과를 그것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자살 사고는 다소 잘 짜여진 공상이며 그 점에서 다른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다른 어떤 의식적 사고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타협 형성이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할 때 분석 중에 환자가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할 경우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가능한 한 환자로 하여금 충분히 그것들을 말하게 유도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자유롭게 그것들에 관한 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우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경증이거나 정신증이거나 아니면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나 정신적인 갈등은 있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타협형성을 하고 산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인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로서의 어떤 갈등, 심적, 정신적인 갈등의 존재와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 그리고 이 속에서 불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의 방어,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겨나는데 불안이라는 여기서 또 하나의 죄의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소망이라는 것을 가져오고 있고 여기서 방어, 이제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 구조 속에서 어떤 타협 형성의 결과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 형성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타협 형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모두가 타협 형성, 그 결과가 타협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 것이 우리가 현상에서 접하는 거죠. 어떤 증상도 타협 형성이고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도 모두가 타협 형성인데 우리는 그 타협 형성 속에 있는 갈등 구조, 정신적인 갈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나나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그분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어떤 갈등 구조가 숨겨져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 불편한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도 이 갈등 구조를 큰 불안을 가져오지 않도록 어떻게 잘 타협 형성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이 타협 형성이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계속 자기를 실패하게 만드는 잘못된 타협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발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 서 목사님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좀 나누시죠. 네, 오늘 이거 보면서 또 새롭게 한번 이제 재밌게 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갈등에서 유발되는 형성되는 소망이나 불안이나 죄의식이나 방어가 이거를 떠나서 저는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불안에서 이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앵자이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유발 나오고 또 방어가 기제가 생성되고 또 그 불안의 어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소망이라는 어떤 욕동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책을 보면서 이 갈등이 그 갈등이라는 기원에서 출발해서 불안과 소망과 죄의식과 방어라는 어떤 이러한 형성이 된다라는 걸 또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갈등이라는 어떤 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더 큰 근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네. 방법이 어떻게 보느냐면 네. 쉽진 않아요. 어쩌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네. 더 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망이 생겨나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지도 몰라. 아니면 이런 내 소망이 생겼을 때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욕구를 표현하거나 욕동 충족을 하려고 했을 때 과거의 대상을 잃어버렸거나 대상의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그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다 누군가한테 빼앗겨 버렸거나 아니면 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욕동 파생물이 생겨나는 경우 어쩌면 이 찰스 브랜나가 여기에서는 설명하는 방법과 그 다음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책에서는 욕동 파생물, 그 이씨가 생겨났습니다. 욕동 파생물이 생겼을 때 아까 expected 위험이라고 그랬죠. 어떤 위험이 발생한다고 어떤 예상되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임상적으로는 과거의 나쁜 경험들 속에서 자기가 어떤 아까 얘기한 엄마를 잃어버렸거나 아이가 이게 실제 잃어버린 거일 수도 있고 판타지 속에서 내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캐스트레이션 엔자이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빼앗겨 버렸어. 또 하나는 죄의식을 그때 엄청나게 나에 대한 어떤 심한 처벌을 해야 되는 이런 죄의식을 강하게 느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욕동과 관련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위험성이 생겨나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를 하게 된.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이제 이런 과거의 카타스트로피라고 과거의 재난적인 상황 혹은 과거에 아주 위험했던 상황에 대한 이것이 연상이 일어나면 바로 이게 위험 요소로 다가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만약에 충족한다면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게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불안으로 자기 시그널 앵사이티. 그러면 내가 이 욕동이 충족되지 않도록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충족하는 이런 타협성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바로 디펜스인데 디펜스를 어느 정도의 디펜스, 어떤 종류의 디펜스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욕동 충족을 어느 정도 50%를 할 것이냐 70%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 이런 팩터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속에서 하나는 욕동을 충족하고 싶은 것과 욕동을 충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디펜스죠. 디펜스하고 욕동 충족을 추구하는 어떤 욕동 파생물 간의 갈등이 생겨나죠. 그래서 어떤 이도와 자아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경우에 따른 이도와 초자아가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이런 심의 내적 갈등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이런 방어가 구조가 생겨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면서 어떤 행동이나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타협형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어를 어떤 정도의 방어를 하고 얼마나 욕망을 충족시켰느냐 하는.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력들이 관련되죠. 이도도 관련되고 슈퍼이고도 관련되고 그리고 자아가 이 속에서 이걸 조정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결과가 타협형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호 간의 타협형성을 해야 될 상황 자체가 갈등 구조죠. 왜냐하면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미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갈등 구조가 없다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는 어떤 제약 속에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타협 형성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는 견해에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그 소망이라는 그 관점하고 타협 형성이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자기가 현실적으로 제약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끊임없이 뭔가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소망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작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를 하거나 자기에게 또 다른 어떤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폭넓게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관용을 베푸는 식으로 가서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왜곡된 잘못된 타협 형성으로 가는 게 헛된 쉽게 말하면 헛된 소망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또 갈 수 그럴 수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네. 타협 형성이 잘못되게 되면 엄청난 네. 결과가 올 수 있죠. 네. 건강한 타협 형성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타협 형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실패하는 타협 형성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타협 형성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임상에서 도와줘야 될 분들은 이분의 사이키 내에서의 어떤 갈등 구조를 잘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혼자서 이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외부 현실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심리 내적인 갈등들이에요. 외부의 것들은 결국은 내적인 이슈로 내적인 우리 심리 구조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 욕동이라는 건 뭔가 소망이죠. 결국은 소망으로 드러나는데 욕동 충족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초자아가 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건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사람으로서 너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가치 판단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욕동이 심해지면 자아가 어떤 통제 기능을 상실하고 이 조절자로서 기능 자체가 상실돼서 욕동에서 아주 함몰돼 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게 사이카틱한 상태에 가버리죠. 욕동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일어나서 액팅아웃이 심하게 일어나면 어떤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이고 자체가 전혀 펑션을 안 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 외부 현실이나 심리 내적인 조절자 역할이 전혀 수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분은 기능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심리 기구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알뜰 모르뜰 한 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호기심이 생겨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뭔가 이렇게 환자가 진술하는 어떤 의식적인 내용에 너무 기반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타협 형성으로 나왔는데 그 이전에 그 환자가 갖고 있는 내적 갈등 그것을 더 의식을 따라가지 말고 그 무의식적인 측면을 분석가나 또 치료자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수용하게 알게 된 것 같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협 형성의 그 결과가 그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뭔가 그 타협 형성의 결과가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안정되거나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뭔가 그 불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 타협 형성의 어떤 그 기준이 좀 병리적이다 아니면은 좀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은 도벽이라는 방법으로 또 타협 형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신 분열 기제를 또 가지고 가서 타협 형성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어떤 균형을 가진 삶을 살아냄으로써 타협 형성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이 기능을 하면서 사회적 기능 속에서 얼마나 뭔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균형 있고 적절한 삶을 살아내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타협 형성이 병리적이다 아니면 건강하다라는 것들을 대강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